발표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 얘기들에 대해서 오늘 지정 토론자분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부산 영도구의 영도구청장 김철원 구청장께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김철원 구청장님의 발표 내용은 그 앞에 있던 분들에 대한 코멘트뿐만 아니라 영도구의 사례들을 좀 더 중심적으로 발표를 토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아까 인사 올렸으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원 영도구청장입니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또 저희가 작년 경제기반형 선정된 이후에 사실은 선정된 것도 기쁘긴 하지만 깊은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도구는 전국 유일의 섬자치구입니다. 4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인구가 한 12만 조금 덜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에 1912년도에 영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목손 조선소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쭉 나가면서 대한조선공사, 그래서 영도는 조선 산업이 발상지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근대문화유산도 활발하게 30년대에 이루어졌던 한국 아니 대한 도자기 경질 도자기 회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대 산업 역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곳입니다. 1930년대 영도는 부산 인구의 4분의 1이 영도 살 정도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 영도는 많은 팔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가장 많았던 곳은 한 24만까지 영도에 사람들이 살고 했었죠. 이제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해양 산업이 엄청난 성장 발전들이 있었죠. 그 시대에 영도의 그 대평동 지역이라 저희들 경제 기반형 하는 곳이 대평동 지역인데요. 대평동이 개는 10,000원짜리를 몰고 다닌다 할 정도로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IMF 이후에 해양수산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민선7기 제가 시작하면서 준비한 경제기반형이 선정이 되어져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도시 발전을 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 대평동 일대는 지금 현재도 12개의 수리조선소가 지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깡깡이 마을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깡이, 그러니까 수리를 할 때 우리 아주머니들이 망치로 배에 묻어있는 녹 쓰는 것들을 때릴 때 깡깡하는 소리가 나서 깡깡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깡깡이 아주머니들이 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도구는 바뀌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 민선7기 이후에 사실은 짧은 시간에 경제 기반형 그림을 그리고 한 번 또 떨어졌다 하반기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상당한 그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에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과 또 제안기관이 저희 자치구가 아닙니다.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부산시 키오스트, 부산 테마파크, 또 테크노파크, 또 해양대학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 부산도시공사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 기관이 의논을 나누어서 의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협업들이 아주 잘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7, 8개월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프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자치구가 잘한 게 그런 기관들과 의견 조정과 협업을 잘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지금 경제 기반형 저희 한 15만 평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향후 이제 기술혁신센터, 또 기술전수센터죠. 그 다음에 지역복지센터, 그 다음에 행복주택까지. 행복주택은 근로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이고, 혁신센터는 기술 개발하는 곳이고, 기술센터는 앞으로 이 기술들을 익히고 전수받아야 할 인력들을 기술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복지센터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인력들이 여기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는 이제 거점 센터를 세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도시계획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점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돼서 거점 확보를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잘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거점들을 확보해내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선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이 그림들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재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 기술 안에는 크게 이제 수리조선 사업을 전체적으로 고도화하는 일인데, 핵심이 기술 개발과 이 기술을 전수받을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중에는 선박해주 역설계 기술 개발하고 기타 해양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내는 기술들을 개발해내는 전체적인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그런 것들을 하고 2차에는 이런 고도화된 수리조선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에 요보트 수리산업, 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가 높은 파생 산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구축해 간다 하는 취지 사업이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일 큰 과제가 요새 선박 수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인력들을 확보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력 체계를 잘 갖추어 가느냐, 그리고 이 추진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당초 취지와 다르게 무슨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해야 될 과정들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해역이 정비라든가 또 지역의 환경 개선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이런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누리 사업이 전국 각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저희 경남에서도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될 때 그 일선자치 행정기구에서 상당히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이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서서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충분히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사실 두 분이 5분씩밖에 지금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박인권 서울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세션 그 주제가 산업도시 인프라는 어떻게 혁신적 도시 이제 자산이 될 수 있는가, 자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산업도시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그 유산, 영어로는 레거시라고 하는데 유산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유산하면은 건물과 같은 그런 물리적 자산만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무형의 자산, 무형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자산이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산업도시 같으면 그 사람들 노동자들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같은 것이 있고 그다음 노동조합과 기업 사이 어떤 관계, 노사관계라는 것이 있고 기업 조직이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어떤 공공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어떤 독특한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창원하면 떠오르는 어떤 문화, 산업 문화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보면 산업도시들, 뭐 디트로이트 같은 그런 이제 그 자동차 도시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런 문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이 이제 물리적인 그 유형의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유증자본, 레거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건축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형의 자산이든 유형의 자산이든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형성이 되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형성이 된 다음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떠나고 산업이 쇠퇴하면 그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다 망한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그 어떤 후대 그 산업의 어떤 산업의 혁신이나 도시 혁신의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내구성으로 인해서 그걸 쉽게 바꿀 수 없는 미래를 규정해버리는 그런 부채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그 여러 지역의 뭐 말미라든지 요코하마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에서 그 혁신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성공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런 유형의 자산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것보다는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과정 그렇게 자산의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무형 자산의 그런 활용 또는 혁신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 예를 들면은 아까 말메시에서 했던 것들은 이제 보면 이제 코쿰스라는 조선소를 뭐 어떤 그 뭡니까 창업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그런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면은 그 거기에 종사했던 그 노조라던가 그 다음에 지방정부, 기업 조직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파트너십을 형성해가지고 도시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조선업 중심의 어떤 도시에서 친환경 첨단 기술 지식 산업 도시로 바꿔 나가자 하고는 비전. 물론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들을 합의하고 그것에 필요한 그러면 우리 필요한 것들이 뭐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 산업의 그 종사하던 사람들이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했던 것이 그 대학이었고 대학을 만들어서 2, 3만 명의 새로운 청년들이 지역에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형의 자산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사례는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츠버그 같은 미국의 그런 도시들을 보면 한때 철강 산업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도시가 우리 이제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신흥공업들이 성장하면서 쇠퇴한 철강 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가 다시 재생하게 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과정, 뭐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뭐 공원을 새로 만들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그 지역에 있던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든가 피츠버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거든요. 그것이 자산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학 출신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는 무조건 2억 정도를 빌려주는 거예요. 공짜로. 아니 공짜가 아니라 아주 저리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성공해서 갚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산했을 때 떠오르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 문화, 조직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이제 물리적인 기존의 자산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또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통영에서 했던 뭐 시비스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가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들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통영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문화 예술 창조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그 근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통영하면은 많은 예술가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거기 출신들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산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5분이 지났네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토론하실 분들 얘기를 다 듣고 가능한 한 시간을 세이브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진 경성대 교수. 예, 5분 안에 할 얘기가 좀 사실은 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탈산업 시대의 새로운 어떤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로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유산의 관점에서 조금 통영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앞에 나왔던 사례 말매와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에 대한 제 관점에서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말씀드리고 통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도시는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길을 걸어온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매 발표에서도 사람들의 삶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속에서 또 코펜하겐과 국경을 초월한 어떤 그런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의 공생의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말매의 성공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나토 미라이는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함에 신도심을 연결함에 있어서 바다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이렇게 꺽쇠형의 연결 방식. 그러니까 그 60년대 당시로는 공간적인 어떤 아주 역발상의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워터프런트가 재생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그 땅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장소성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확립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의 미나토 미라이 21이라고 하는 그 공간의 어떤 그 성격과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통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한국 역사에 대한 집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 기능적인 차원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유산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 세 가지가 다 요소로 작동하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과 역사의 관점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죠. 노동자, 또 조선 기술, 특히 조선업은 종합형의 산업입니다. 단순하게 배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부품도 자동차 산업하고도 약간 유사성을 가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조선소 부지에서 이제는 통영이라고 하는 바깥 지역으로의 어떤 관계를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영이 그 조선소를 영위했던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조건들이 통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아카이빙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된다면 문화산업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통영에 대한 생각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먼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조선소를 다시 살려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참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간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래 통영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시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이 신화조선소 사이트는 통영항의
어떻게 보면 아래쪽 남쪽의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항과 이쪽 신화북 조선소 부지의 어떤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보통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생각을 하면 내륙과의 어떤 관계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핵심은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를 중심으로 기존 도심과 이 새로운 땅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들, 그리고 또 이 해안선 부분을 어떻게 하나로 네트워킹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 또한 조선소 부지에서의 탈피를 반드시 탈피가 이제 요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 모두 공간 차원이든 문화 기능적인 차원이든 조선소 부지가 아니라 통영에서 조선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지금 한 1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일을 해감에 있어서 저는 옛 흔적과 산업유산이기 때문에 어떤 기억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들의 삶을 펼쳐나가게 하는가가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은 기존의 통영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의 어떤 그런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방문객, 관광객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새로운 생각과 꿈을 갖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두 가지의 어떤 약간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글로컬 마인드 속에서의 어떤 그런 협업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코하마도 그렇고 말베도 그렇고 시민들과 그리고 또 그걸 리더하는 관과, 그렇죠? 그리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협업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곳을 지켜갈 시민들의 생각이 그곳에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가, 또한 또 그곳에서 삶을 지탱했던 조선 관련 노동자들 또는 기업가들 또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그 공간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노력들이 필수적인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큰 해안을 가진 리더십인데요. 저는 여기 토론문에도 좀 써놨지만 미나토 미라이에 있어서 가장 그 근거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타무라 아키라라고 하는 요코하마 환경조정국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한 10여 년 동안에 초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까 보셨던 창고라든지 도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심 없게 그것을 진정한 미래의 통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강력한 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협업 정신과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가가 사실은 이 통영 프로젝트가 진짜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폐산업 시설 부지를 다시 살려내는 저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시간 착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앞에 여기 플로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도시재생의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플로어의 질문을 조금 받고요. 그리고 발표하셨던 분들의 마지막 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코멘트 하실 내용과 질문하실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산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이동현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비아네 씨하고 윤장식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의 그 덴마크 도시와 어떤 교류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인적 교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교류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말미시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비싸서 소비는 오히려 이제 덴마크 도시에서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좀 교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윤장식 교수님은 이제 요코하마 미라토미라이 21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 그 기간이 길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투자비를 해소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했는지. 또 하나는 캄나이 지구 같은 경우에 아마 사창가가 있어서 거기를 정비하는데, 재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그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하셨는지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3개의 질문하셨네요, 한 번에. 다른 분 한 분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좋은 마지막 기회인데요. 자, 그럼 없으시면 우리 미스터 스탠키스트 아저씨부터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kay, thanks for the question. You know,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Malmö and Copenhagen. Copenhagen is the capital of Denmark. It's 1 million inhabitants. Malmö is 300,000. And actually, Malmö is cheaper than Copenhagen. So what happened after the fixed link was that many Danes bought property in Malmö because it was cheaper than in Copenhagen, and also cars, dentists, and so on. There was a period when roughly 20,000 people went by car or train between Malmö and Copenhagen every day, because the labor market in Copenhagen is much bigger and also wages are higher. And this has declined a little bit, but there are two different currencies, the Swedish crown and the Danish crown. So if you work in Copenhagen, you get a higher wage because it's a capital city, but then you also have an exchange rate where you get 1.4 Swedish crown for every Danish crown you make. So it's actually very profitable to work in Denmark and get paid in Danish crowns. So it is, well,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in which the common labor market has been, I'd say, more profitable for the Swedish side than for the Danish side. 윤장식 교수님. Of course, Copenhagen is a big labor market. That is one type of exchange. Copenhagen was also a cultural output which is in many ways bigger than in Malmö. So there are sort of this big city appeal of Copenhagen versus Malmö. Then from the Danish side, Malmö is so much cheaper. So it's also a shopping district. So, and then there are universities in Malmö and Copenhagen are cooperating, as the Malmö University is cooperating with the Roskilde University. So there are some exchanges on several levels, but there is also a language barrier.
even Swedish and Danish is basically the same language in everyday life. There is a difficulty in understanding each other. So you have an exchange on a labor market level, you have an exchange on a cultural level, but it shouldn't be exaggerated because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re still of some importance. But we sort of, and there is also a historic rivalry between Sweden and Denmark. Denmark was the big superpower of the Nordic countries, and then Sweden took over. So it's a complex issue of interrelation. It's not always very straightforward. 네, 임장식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위나투미라이가 개발되면서 이제 개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터 플랜이 나온 게 1981년 이후로 랜드마크 타워가 개발된 게 1993년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전체가 다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보행 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메인으로는 이제 퀸 축에서 중심적으로 그 항구 부두 조선 그 도크 시설 중심으로 공원이나 아니면은 그 아카렌가 쪽에서 그쪽을 이제 내항을 중심으로 개발을 먼저 시작하기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뒤쪽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 때부터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본사 건물이나 업무 시설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지, 최소 부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쪼개서 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10년 단위로 잠정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영화관이나 어떤 뮤지컬 센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호빵만 뮤지엄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유치를 하고 어떤 단순히 업무 기능 말고 어뮤즈멘트 기능도 유치하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하철도 뚫리고 해가지고 좀 더 여건이 좋아짐으로써 업무 시설, 뭐 우리나라 LG 글로벌 센터도 거기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적인 부분은 이제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UR, 한국의 이제 LH 같은 기업이 그것을 땅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급속적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도 전체적인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칸나이 칸가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셨나요? 어떤 건지 잘 못 들었는데 예, 말씀하신 그쪽은 이제 외국인들 많고 예전에 1950년대 그 전후로 그쪽은 아주 개발이 늦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창가라든지 아니면은 히아토리라고 해서 이제 일용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원래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좀 더 개선을 해달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원래 있었던 걸 없앴던 거기 때문에 좀 강제적이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쨌든 아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재생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하지만 그 성과가 지역 그 주변까지 영향을 미쳤냐에 따라서는 미쳤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과제가 남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검서 부장님하고 한 1분 정도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이어서 조동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제 공부를 하고 현재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참여 기회나 또 저희들도 이제 민간 협업 정신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MP도 또 MP단을 구성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또 토형 오염이 또 있습니다. 50년 동안 이제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잘 해결이 현재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진 교수님 토론 좀 이어서 잠깐 저도 생각 말씀드리면, 그래서 바다, 그러니까 육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좀 벗어나면 좀 가능성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개별 도시 차원에서는 기획하기 힘든 구상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경남도나 부산이나 광역 단위에서 좀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도시들로 따로따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작년이 아니고 벌써 2년 됐는데 개인적인 연구 과제 때문에 관련된 이슈죠. 해양화, 도시의 해양화 관련돼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도시들이 방문해서 조사했던 도시가 로테르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도시들이었는데, 특히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그 수상버스죠. 수상버스 노선을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된, 이렇게 개구리 뛰기 하듯이 굉장히 재밌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경남연구원에서 그 경상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조금 그 조직 그 위원회에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발표를 4분이나 선정하는 바람에 토론이 아주 이렇게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그 연구원에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모시고 따로 한번 그 도시재생, 경남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한번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세션 채우겠으니까 요 30초 말을 해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그 자산이라고 했던 역사적 자산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물리적 자산이 아니고 또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이 있고, 이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도시재생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또 두 번째는 저는 이거를 그 3가지의 간자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그 목적이다라고 해서 그런 그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그 김동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재생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도시의 전환과 변환이라는 말씀이 아마 그 오늘 우리 그 토론회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먼 곳에서 와주신 스타인티스트 전 말미신 컨설턴트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그 토론을 해주신 분들, 또 발표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경남과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도시의 삶이 이런 토론회들에서 어떤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